자, 오늘부터 나는 세계심입니다.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난 이 책을 읽을 때 되게 이 책에 많은 단점들이 되게 눈에 띄었거든. 너희가 책을 읽을 때 이 책에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 그거는 요소는 무엇이야? 하경. 어, 사실 나는 이 책의 장점은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갖지 않는 부분에 주목했다는 점인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그냥 뭐 이런 뭐 세계 도시의 날, 세계 여성의 날, 세계 이주자의 날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게 사실 어,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날인 걸 아는 건 그냥 뭐 구글에 들어갔는데 구글 그 약간 그 마크가 바뀌어 있어서 그거를 클릭해 봤더니 무슨 날이었다던가 이런 걸로 알지. 흔히 이런 날이 어떤 계기로 생기게 됐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왜 중요한지를 알지는 못하잖아.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각각의 날이 가진 의미와 어, 이 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해야 될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서 좋 좋은 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렇지만, 또 드는 생각은 이 책을, 아무래도 각각의 날들이나 어떤 이런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다루다 보니까, 예시도 많이 다루고 하다 보니까, 어, 이 날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 사실 이 책이 읽으면 좋을 나이는 청소년 시기인데, 아무래도 요즘 청소년 친구들은 그런 주제 같은 걸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책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잖아. 그런 조금 두꺼운 책을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과연 이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을까라는 그냥 책을 펴보기도 전에 질리는 거 아닐까? 이런 그냥 책 외부의 요소만 갖고 느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나는 상관이 없었는데 조금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막 읽을 때 조금 섞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 조금 복잡할 수 있겠다. 이런 거. 나는 일단 읽으면서 글이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고 완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뻔하게 스토리가. 물론 이걸 모아놓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다 알고, 많이 듣고, 새로운 거는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솔루션 뒤에 많이 나와 있잖아. 근데 그것도, 물론 이거에 약간 설득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별로 실생활에서 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물론 쉽게 적용할 수 있는데, 금방 까먹어버릴 것 같은 임팩트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근거가 많이 약했다고 생각해. 일단 여기에서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일까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임금 격차라는 게 나오는데, 나는 이 자료를 평균해서는 절대 안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남성과 여성의 그런 직업 직군이라는 게 일단, 물론 이게 남녀차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가 아는 만큼 차이가 있긴 있잖아.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평균 내에서 이걸 비교해 보는 건데, 일단 남성 중에 직업 아니, 건설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IT 쪽도 많은데, 여성은 좀 다른 쪽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둘이 비교해서 남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건 남녀 차별이다. 이거는
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 심지어 우리 아빠한테도 내가 한번 물어봤거든. 이런 이런 회사 속에서 남녀차별이라는 거는 많이 굉장히 나쁜 거고 이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아직 남성 임원이 더 많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여성이 아직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근데 벌써부터 여성 임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나 성폭력 같은 그런 여성 상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여성을 탓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는 실생활에서 많이 찾아보기 힘들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인데 목소리가 커서 다수처럼 들리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활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설득력이 없게 다가왔고, 그리고 물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해서도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린 여기서 물이 부족한 나라의 기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인도 서부가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서 나온 인도 서부는 건조 기후야. 그러니까 원래 비가 안 내려. 근데 이게 물론 우리가 이걸 거기를 뭐 도와줄 수는 있는데 얘를 그렇게까지 문제라고 보는 거는 많이 우리가 좀 안타깝다고 여기거나 그러는 거는 좀 약간 설득력이 없다라는 느낌이 너무 들었어. 우리가 물이 부족하니까 나눠줄 수는 있어도 그렇게까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될 일인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 그리고 여기서 물값이 오른다라는 것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볼리비아나 이런 데에서 물값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여기가 좀 앞에랑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으로 좀 뜬금없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이런 얘기를 좀 더 추가로 할 수도 있었을 수 있긴 한데 나에게는 좀 뜬금없이 느껴졌어. 그리고 여기 에이즈가 사라질 수 없는 이유인데 나도 여기 에이즈에서 인식 그런 조사가 있었거든. 우리는 아직 에이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거 2019년 기준 13년 전 자료 사용이었어.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거는 되게 순식간에 바뀌는 건데, 19년 전, 13년 전 자료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아마존의 검은 눈물이 흐른다. 라는 건데, 나는 여기서 맨 앞에 석규가 고래를 삼켰다고라는 부분에서 난 이 내용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얘가 이렇게 살았다. 얘가 조난돼서 살아났다. 이 얘기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기름이랑 석유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서 좀 얘기가 좀 급하게 전개됐던 것 같아. 나는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 이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고 싶은 건지는 알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너무 맥락이 없었다. 뜬금없다. 라는 그런 굉장히 감상을 받았어. 뭐 전쟁이라던가, 뭐 석유라던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라는 부분에서 나는 좀 뜬금없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한 여기까지 나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되게 흥미가 없어지는 책에 대한 뒷부분에도 좀 그냥 훑어보게 되는 그런 감상이었어요. 선생님은요? 네. 우리 하랑이가 아주 그냥 매섭게 몰아쳐가지고 선생님이 이 책을 정한 사람으로서 막 괜히 막 찔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하랑이가 제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따가 차근차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하랑이가 지적한 대로 그 아쉬운 점이 많은 건지 아니면 혹시나 하랑이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또 지나치게 또 박하게 평가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랑이처럼 이렇게 막 깊이 있게 보진 않았고 하경이 정도 수준에서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너무 많은 정보량을 다루다 보니까 아까 이제 하랑이가 그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급하게 전개하고 있지 않나. 뭐 중간 과정에서 맥락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렇게 여러 주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주제가 책 한 권씩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짤막하게 소개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어쨌든 근데 하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특별히 새로운 것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쨌든 다른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여러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로운 것이 별로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 입장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세계 관광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광이 처음 어떻게 그 시작이 되었는 건가라고 그 제기한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 금주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체 수단으로서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행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뭐 내용들이 나름 이렇게 흥미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다른 데서 또 물론 나가긴 했었지만 그 고래 고래를 석유가 살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산림 녹화가 잘 돼 있는 그 성공적인 사례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산림 녹화 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 우리 산이 푸르르게 되었다. 근데 저 북한은 아직도 벌거숭이 산이다. 그러니 우리 남한의 체제가 더 우월할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지도력이 훌륭했다. 이런 그 근거로 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산이 푸르러진 거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석탄에서 석탄. 석탄이 왜 우리나라 산을 푸르게 하는 거야? 그 이거 뭘 것 같아? 석탄 때문에 우리나라 산이 푸르러졌대. 커튼 발전소? 석탄 발전소. 또, 자, 그 전에는 땔감, 우리 뭐 밥할 때 땔감이 있었잖아. 에너지가 있었잖아. 에너지를 뭘 썼다는 거야,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땔감으로 뭘 쓴 거야? 아, 응. 나무 베다가, 음, 나무 베다가 나무 뗐잖아.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땔감은. 그런데 석탄. 석탄을 갖고 혹시 뭘 만드는지 알아? 석탄 그 아까 화력발전소도 있지만 석탄 가지고 뭘 만드는지 알아? 석탄을 가지고요. 뭘 만들어? 일단 연탄. 연탄 알아? 이렇게 응. 검은 거 온통형으로 되어 있는 구멍 뽕뽕 뚫려 있는 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불을 뗀 적이 있어. 그 아궁이에서 어렸을 때 불을 뗐던 기억이 있어.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쌤 대학생 때까지 연탄 그 보일러를 갖고 생활을 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탄을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음, 산에 가서 나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산에 나무를 심으면 그대로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도 산이 헐벗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뭘 하는 거야? 북한이 에, 나무를 에너지를 아직도 그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된 거야. 음, 그러니까 산에 나무를 아직도 그냥 갖다 배다 쓰는 거야. 나무를 잘 안 심어서 뭐 그런 녹화 사업 이런 거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이유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즘에 석탄이 환경오염의 최고의 주범이거든. 석탄 발전 때문에 그 미세먼지라던가 탄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석탄 발전소 지금 빨리 폐쇄하자고 상당히 많은 그 주장을 해. 최고의 적이야, 지금 석탄이. 음,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산을 푸르게 하는 데는 오히려 뭐가? 석탄이 큰 공로를 세웠다는 얘기. 근데 지금 이 책에 따르면 석유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석유도 지금 최고 욕먹는 게 석유잖아. 석유 때문에 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있으면 석유란 말이야. 그래서 석유를 어떻게 에너지를 좀 덜 쓸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태양광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석유가 뭘 살렸다는 거야? 석유가 고래를 살렸다잖아. 음. 왜? 그 향유 기름을 썼었는데 어. 서 대체가 됐으니까 고래를 죽이는 일이 덜해. 그 선생님 그렇게 포경 산업이 활발한지 몰랐어. 근데 포경 산업이 활발한 이유가 고래 고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고래 고기보다도 사실은 지금 말했던 그 향유 기름, 기름이 있어야 밤에 불을 밝힌다는 얘기야. 근데 그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렇게 포경 사업 산업이 됐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고래가 거의 멸종위기까지 가였던 그런 정도로. 근데 석유가 그 부분을 대체함으로써 석유 등이 생기면서 더 이상 그러니까 고래를 잡을 이유가 없어진 거야. 고래 잡아와봤자 값을 제대로 못 받는 거야. 그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 중에 하나가 캠페인 한다고만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면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뭐 한다는 거야? 삶의 패턴들이 바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어쨌든 석유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대안으로 떠는 거지 태양광 풍력 발전, 뭐 이런 거잖아. 수소 발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석탄이나 석유가 희망이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더라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에는 지금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희망이지만 이건 역시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어쨌든 이 책들을 읽으면서 했었습니다. 네, 저는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이. 그리고 여기서도 뭐 되게 많은 주제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되게 관심이 있는 주제가 하나씩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관심이 있는 주제 하나 꼽아도 활용이. 응, 학경이. 나는 관심이 있었던 게 몇 개 있었는데, 일단, 그냥 하나 말하긴 좀 그래서 몇 개 말해보자면, 일단 나는 물에 대한 게 좀 인상이 깊었어. 왜냐면, 그냥 난 평소에 학교나 어디에서 물 부족 국가다. 물이 지금 부족해서 아껴 써야 된다. 물이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뭔가, 어, 정확하게 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물이 왜 부족한지, 그리고 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뭔가 지구 온난화나 온실 효과나 이런 환경 문제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보고서도 써보고 이랬지만 물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본 적은 또 공부를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읽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 그냥 이 코카콜라가 인도의 물을 말린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 한 어떤 것이 어떤 나라의 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 그리고 또, 또 인상이 깊었던 건 제3의 지구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대회였는데, 사실 여기서 처음에 나온 돔 형태에다가 지구를 하나 또 만들어서 살게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도 읽었었는데, 또 여기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본 것 같아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도 좀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이 깊었어. 나는
인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나라가 좀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집 문제가 많이 있잖아. 많이 되게 뉴스에서 많이 떠들잖아. 그래서 나는 이것도 되게 마음에 와닿은 주제였던 것 같아. 왜냐면, 그리고 특히 그리고 브라질에서 올림픽 때문에 사람들이 뭐 철거했다는 소식은 또 몰랐던 사실인데, 이거를 알게 돼서, 되게 놀랐고, 되게, 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우리 도 언젠간 집을 구해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걱정도 많이 드는 주제였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11월 10일 그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과학의 날에서 과학자에게도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무슨 하이머 그 원자 오펜, 오펜하이머, 원자폭 오펜하이머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과학자로서의 뭐, 양심이라던가, 과학자가 어쨌든 정치와 관련돼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 어쨌든 지금 뭐 AI와 로봇 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 드론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전쟁 무기들이 어떻게 또 영향을 끼치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과학의 발전이 과연 정말 우리 인류를 전체 행복을 위한 것인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많이 아,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렇게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어떤 그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과학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하랑이가 워낙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줘서 그 이야기도 어쨌든 좀 이렇게 짚을 수 있는 만큼 짚고 나서 또 하경이 이야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랑이가 그 세계 도시의 날에서 어쨌든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브라질 올림픽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던 거 알아?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지.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올림픽이 싫었어. 왜 싫은지 알겠어? 고3 그 대입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8월에 올림픽이 한참 열린 거야. 그건 뭐 고3,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올림픽을 볼 수도 없고 둘 다 안 편해 마음이. 그 심지어 이해가 가? 네. 뭐 추석 그 중간고사 앞두고 추석 날 뭐 그런 기분이겠지. 놀 수도 없고 안 놀 수도 없는 어떤 그런 그 부분들이었던데 어쨌든 88 서울올림픽 당시에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 논리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음, 지저분한 꼴을 보일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서울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어떤 그런 판자촌 이런 것들을 다 강제 이주시켜버렸어 실제로. 음, 그런 문제였어. 자, 그러면 지금만 그 88년이면 옛날 얘기잖아. 30년 더 된 얘기잖아. 그러면 바로 몇 달 전에 저기 했지. 프랑스 파리 파리올림픽, 파리올림픽에서 뭐 집을 철거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는데 파리올림픽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 어, 노숙자. 어, 노숙자들을 다른 도시로 이렇게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네들도 그러잖아. 집에 손님 오면 쉬워요. 치우잖아. 감추고 치우잖아. 그렇게 손님에 대한 그런 뭐다? 이렇게 예의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중요한 그 기점이 된 게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단장을 한 거야, 단장을. 도시를 좀 이렇게 좋게 가꾼 거야. 그 덕분에 우리나라의 삶의 질도 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얘기.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뭐였어? 여러분 그것도 해나기 전이지. 음, 엑스포가 열리면서
그 엑스포가 열리는 곳만 저기 한 게 아니야. 보루나 이런 것들 다 정비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 그 빅 이벤트를 통해서 그것들이 그 좋아진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그거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어. 음. 좋아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손님에 대한 이의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반면 한 개개인의 삶이 그로 인해서 파괴되는 거지. 어? 갑자기 내가 살았던 지역을 떠나서 내동댕이 쳐진 어떤 그런 경험들. 아니, 남 잔치한다고 왜 내 삶을, 송두리째 내놔야 되느냐. 라는 점에서 어떤 그런 섬세한 배려가 없었던, 그런 지점들. 그 지점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거지. 하경이는, 뭐, 선생님이 어쨌든 뭐 큰 견해만 소개했는데, 뭐 이런 사태에 직면했어. 뭐 어떤 식으로 된다고 생각해? 아, 태결을요? 그러니까 너는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냐고, 어느 편에 손을 드냐고,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서. 어, 사실 그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어떤 그런 주최 측은 사실 이 다른 나라에서 오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또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뭐 정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노숙자나 어떤 집을 철거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제일 베스트는 사실 주최 측이 집을 철거하거나 노숙자를 조금 다른 데로 보낼 때 좋은 대우를 해주고 또 정당하게 이주를 시켜준다든지 정당한 뭔가 살 곳을 준다든지 이런 게 사실 베스트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상적인 것일 뿐 주최 측에서도 어 그만큼의 돈을 쓰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엄청난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해도 이 이주된 사람들이 원래 살던 터전에서보다 과연 좋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베스트는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음, 그 베스트는 알겠는데 뭔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진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하랑이는 어때? 저도 무슨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음, 물론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의식자라든가 그런 편법점 같은 게 있다라면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외국에 눈에 띌 거고 그래서 약간 이미지가 약간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쫓아내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내놓으면서 거기서 그 대안을 내놔야지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거나 어, 이주시키게 하는 게 훨씬 그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도 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 노숙자가 되었던 판자촌에 사는 사람 되었던 그것도 그냥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근데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한다거나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드러내면 그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책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들, 요즘에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 단어들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야. 하랑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뭐야? 그 젠틀피는 응. 그 아, 그, 네가 이해한 대로 젠트리피케이션 그냥 뭐 정확한 정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어 원래는 이게 원래 자유바는 색깔이나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상업화가 되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등락해버리는 그런 게 젠트리피케이션. 하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그, 원래 약간 도심의 인근에 있는 약간 그렇지만 막 엄청나게 도시처럼 발전되진 않은 곳에 어, 어떤 살고 싶은 외부인이나 또는 뭔가 사업을 투자하고 싶은 돈이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은 활성화가 되겠지만 그 원래 살던 주민들이 거기에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임대료가 높아지거나 집값이 높아져서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는. 그렇지. 젠트리피케이션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맞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곳이 각광받으면서 그것이 유명해지면서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그 살던 사람들이 뭐야 그 자기 자리에 살 수가 없고 쫓겨나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 뭐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둥지를 틀고 자기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곳을 이렇게 가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니 거기 문화가 생기니까 많은 외지인들이 찾아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광지가 되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건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임대료를 높여. 그래서 거기 있던 그 예술인들은 그 임대료를 감당을 못해. 결국 그 사람들이 떠나버려. 그리고 그곳은 그 임대료 비싸지면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대자본, 어? 큰 기업들의 쇼핑몰들이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거기는 원래 갖고 있던 특색이 사라져 없어. 버려. 그러면 그곳은 그냥 번화한 또 다른 곳에 한 곳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럼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인 건가? 그리고 거기가 그 개발된다고 했었을 때 그 개발의 이익을 누가 누려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 그것들도 이렇게 풀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 아, 그 뭐지? 그 용어가 있는데 쓰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세 군데가 있는 거야. 지하에 사는 사람. 햇빛 못 보고 지하에 주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옥탑방, 옥상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지옥고다, 지옥고.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 그 세 가지가 이제 지옥고야. 선생님은 주로 지하실에서 많이 살았어. 서울에 가서 싼 집을 찾아야 되니까 지하실에 가서 사는데 지하도 이제 완전 지하가 있고 이제 반지하가 있어. 완전 지하는 말 그대로 그 햇빛 하나 없는 거야. 햇빛 하나 없는 곳에서 그냥 사는 거고 반지하는 그 창문 하나가 그 이렇게 위로 좀 튀어나와서 햇살은 들어와. 근데 그런 반지하의 어떤 그런 그 부분들. 우리나라가 혹시 그 그 주택 같은 거에 지하실이 많은 이유를 혹시 알아? 아니요? 몰라? 하랑이도 몰라? 옛날에는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파라고 그랬었어. 왜 그랬냐면 전쟁 때문에. 아, 전쟁 같은 거 나오면 그게 이제 뭐야 대피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지하 땅을 파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 저기보다 지상에 있는 것보다.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왜 지하실 그 냄새 난다 그러지? 그 냄새 난다 그러고 습기가 좀 많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사람이 살기에 그렇게 쾌적한 조건은 아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자, 옥탑방. 옥상에 그 위에 그 집 있는 거 알아? 건축하는 거? 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불법 건축물 가능성이 커. 음. 왜냐면 우리나라 주택은 하경이가 집을 뭐 땅이 있어갖고 집을 짓고 싶은데 내가 뭐 5층짜리 지을 거야, 10층짜리 지을 거야. 하경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아, 우리나라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 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땅의 몇 배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지을 수 있는 그게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 그 지역에 따라 달라.
몇 미터 이상 높이는 못 친다 이런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용적률에 따라서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옥상 위에다가 옥탑방을 짓는 경우는 임시로 이렇게 가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음. 그거 엄밀하게 말하면 건축법 위반이야. 물론 이게 허가 맡아서 지은 것도 있지만. 근데 왜 옥탑방이 왜 좋은 점 있고 나쁜 점이 있어? 좋은 점. 옥탑방의 좋은 점 뭘까? 너네 옥탑방 가본 적 있어? 없어? 그 옥상에 이렇게 제일 건물 옥상이 이렇게 평면한데 거기다 이렇게 집을 하나 더 이렇게 지어놓은 거야. 어떻게 돼 있는진 봤는데 가본 적은 없어. 그 TV 같은 거 나오지. 그 옥탑방에 살면 좋은 점은 그 앞에 공간을 자기 마당처럼 쓸 수 있는 거야. 그 평상 같은 거 갖다 놓고 거기 고기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어쨌든 옥탑방이 제일 높으니까 전망이 좋을 거 아니야. 음. 해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하실보다는 음. 더 괜찮겠지. 근데 이제 옥탑방의 문제는 뭐야? 옥탑방의 문제는. 비바람 피었다가 어? 뭐라고? 비바람. 그렇지.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튼튼하게 벽돌로 지은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냉난방,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그 부분이 옥탑방이 갖고 있는 어떤 가장 큰 그 문제지. 그리고 이제 뭐 엘리베이터 없는 계단 올라가야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고 고시원 알아? 고시원? 네. 고시원 같은 경우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건데 그 방 사이즈가 지금 하경이 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경이 너가 갖고 있는 방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음. 그러니까 책상 딱 하나 하고 그 옆에 침대 하나 있어. 그 공간이 전부야. 그 공간에서 먹고 살고 하는 거야. 음. 그래서 한 사람이 최소한 그 몇 평 정도의 공간을 가져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럼 고시원에 그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또는 뭐 그것조차도 없어서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주거비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아파트 값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뭐 5년이다 10년이다 일을 하면 그거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보통의 어떤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30년 50년 일을 해도 그 집을 한 채 제대로 사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산 다음에 내가 뭐 1억짜리 1억의 집을 샀어. 근데 그 집이 내가 사는데 얼마 후에는 2억 3억이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유일한 게 집이야 지금. 여러분 자동차를 만약에 3천만 원 주고 샀어. 1년, 2년, 3년 후에 되면 그 자동차 값이 어떻게 돼? 내려가요. 이러고요. 내려가잖아. 감가상각이 돼서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모든 건 새 제품이 제일 비싸.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도 값이 떨어져. 근데 어떻게 된 게? 뭐는 집은 살 때는 1억에 샀는데 팔 때는 2억, 3억에 팔아. 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빨리 빚을 내서라도 사야 돼. 그래서 빚 갚은데 그 빚 갚지 않아도 돼. 왜? 나중에 팔아서 뭐 하면 돼? 갚으면 돈이 남아. 살고도. 그게 그 과거의 구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집값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너무 높아. 집값이 높으니까 당연히 뭐도 높아지냐면 임대료도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월급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진 어떤 그런 부분들 갖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이 책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 독일 뭐 그런 사례들 나오면서 다른 그 나라들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각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 이익도 개인이 보는 거야. 근데 어떤 나라들은 국가에서 이른바 임대주택, 음. 주택을 많이 지어, 국가에서. 그래서 그 주택을 낮은 값에 뭐 해주는 거야? 임대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 그런 길들은 상대적으로 없는 거겠지. 기회를 안 주는 거겠지. 그 대신 안정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럼 이것도 결국은 경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
어? 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집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로 여기겠다. 즉, 부동산의 상품화야. 우리가 좀 자유시장주의 경제에 살고 있으니까 사고 파는 거 자유롭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터치하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는 거야. 반면 또 한쪽은 집은 상품이 아니다는 거야. 음, 집은 사는 거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그 집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이익을 얻는 거는 그건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집을 뭐 해서 국가가 관리해서 그냥 임대해서 그냥 평생 동안 그냥 뭐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은 민영주택에서 지금은 공공주택으로 조금 가려는 어떤 그런 정도예요. 많이 간 건 아니고.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더 바람직한 거야? 또 장단점이 또 많이 있겠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향을 결정 지어야 되는 거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요것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국가 중심의 어떤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갈 거죠. 각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의 민영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또 중심적으로 잡을 거든요. 이것들이 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교육 능력 있는 사람 받아가지고 자기 뭐 하는 거를 허용을 할 거냐. 사교육을 금지하거나 아예 줄이고 공공교육, 공교육을 더 뭐 할 거냐? 강화할 거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나는 어쨌든 그 자유시장주의를 더 주장하는 쪽이 더 강하다. 나는 공공을 하는 쪽이 강하다 해서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기 하는 경우도 있어. 주택은 뭐 민영, 음, 교육은 공공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조합이 달라진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뭐 그건 이제 각 개개인의 처한 상황이라고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주택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여기 뭐 노숙자의 자립을 돕는 세 가지 행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숙자가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음, 하는 걸 정책 목표로 삼을 거냐. 근데 또 한 가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 노숙자들 쉼터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주거 공간이 현재 마련돼 있어, 안 마련돼 있어, 우리나라가? 어떨 것 같아? 마련돼 있어. 노숙자들이 살 수 있는 집 마련돼 있어. 그런데 노숙자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 왜? 왜 안 들어갈 것 같아? 왜요? 어. 옛날에는 우리가 노숙자들이 집이 없어갖고 노숙한다고 알고 있잖아. 그 음,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노숙자들에게 살 수 있는 집들을 줘. 공간을 준단 말이야. 근데 노숙자들이 거기를 안 들어가는 노숙자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그 들어가는 노숙자도 있지만.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갈까? 규제가 싫은 거야. 음, 노숙자들이 그냥 자유롭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 그 카투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술 마시지 말아라. 몇 시까지 뭐 들어와라. 이런 뭐가 있는 거야? 제한이 있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그냥 나는 그냥 그 노숙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편한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를 비난을 해. 어? 저 사람들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노숙자의 자립을 돕는다는 그 자립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 건가? 노숙인 상태를 벗어나는 게 자립인 건가? 아니면 노숙자가 노숙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것도 그 삶으로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최소한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노숙자를 어떻게 바라보냐의 어떤 그런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어쨌든 그 복잡 미묘한 문제가 있더라고. 처음에 당연히 나는 정부가 집을 마련해주고 노숙자들이 거기 와서 살고 거기 가서 다시 직업을 찾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 근데 그렇게만 접근할 것은 아닌 그 안에 미묘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나중에는 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우선 하경이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문제는 또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이 음.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옥수수가 석유를 대신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이오 연료는 어 먼저 호평을 받은 이유는 이제 또 석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연구와 또 아무래도 바이오 연료는 석유가 떨어져도 쓸 수 있을 거란 기대감 때문에 호평을 받았지만 그와 반대되는 의견으로는 이제 바이오 연료용 농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그 배출량이 많을 수도 있다. 또 땅을 빼앗을 수도 있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이제 이 바이오 연료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지 말해 주세요. 사랑이. 나는 일단 바이오 에너지 자체는 되게 좋은 거라 생각해. 옥수수를 사용한 바이오 에너지처럼 실제로 대체를 했는데 그 단점이 너무 클 때, 너무,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정도의 그런 단점이 있을 때, 나는 그거는 대체할 수 없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옥수수는 그 기존에 있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작은 관점을 가진 그런 바이오 에너지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일단 이 옥수수로 바이오 연료를 넣은 이런 실험은 나는 되게 좋은 어,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우리는 현재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찾고 있는데 여러 시도를 해보는 것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완전히 이 옥수수 연료, 바이오 연료로 어떤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더 발전이 있어야 되고 더 모든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괜찮을 정도가 되어야 이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은 해. 그렇지만 이런 여러 시도를 해보는 거는 어쨌든 되게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은요? 예, 저도 하경 의견에 뭐 동의합니다. 해서 아까 하경이가 그 한 말 중에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아까 뭐 그 탄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한 대신 다른 문제가 막 발생한다라면 그거는 전체 총량이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가 분명히 우리나라는 옥수수가 간식이지만 어떤 나라 남미 쪽은 옥수수가 주식인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곡물값이 오르게 되고 곡물값이 오르게 되면 결국은 또 빈민이나 뭐 기아에 시달린 사람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일부 잘 사는 사람들의 좋은 환경을 위해서 결국 당장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옥수수 그 바이오 연료의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 개발을 계속 해야 되지만 그것의 그 효율성, 뭐그 충분한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전면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성급한 행동이어서 그런 시기 조절을 좀 더 섬세하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과학,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거긴 한데, 과학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건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원래 의사들이 하는, 뭐, 어, 공익을 위해 뭐 자신의 지식을 쓸 것이면 이런 선서인데, 이것이 과학자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문제를 다룬 이런 약간 챕터였는데, 이런 과학자의 공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랑이.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거예요. 네.
공익을 위해 어떻게 자신의 지식을 쓸 거고. 물론 물론 이 사람들이 뭐 개발을 할 때,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사실 과학자가 아니라 그 위쪽에 윗선에서 연구를 하라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 그런 의문이 있긴 있는데, 물론 나는 과학도 뭐 조심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어, 그래도 그 과학 개발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 예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되게 취지는 좋은데, 실현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접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근데 좀 실현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데, 과학은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떤 한 과학자의 선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학자가 어, 이런 선서를 통해서 좀 평화에 또 환경이나 세계에 미친 영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 하지만 그러려면 또 과학에 대한 조금 지원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어쩌면 과학자들이 어, 자신이 생각하는 지식이나 평화, 빈곤 환경 이런 것에 조금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어쩌면 경제적인 이유에서일 수도 있고 그런 게 돈이 돼서 또 평화를 위한 과학이 돈을 벌지 못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지원이 필요하고 또 이런 평화나 빈곤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에게 더욱더 많은 지원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선생님은요? 네, 하랑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하랑이가 이제 어쨌든 뭐 과학자들이 위에서 오도가 내려오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과학자들도 연구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하고, 과학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인이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윤리적이라고 해서 과연 그들이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자본의 이익, 또는 군대의 이익에 의해서 과학자들은 그냥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자본의 이익이라던가 군부의 이익을 통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뭐 시민사회 단체가 되었던 간에 정부가 되었던 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과학자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빚을 건지에 대해서 그 뭐 양심 선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를 끊임없이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하고 있는 내가 돈 받은 걸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런 직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것들이 자기 개인의 힘으로 그것들이 되는 건 안 된다라면 외부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어떤 정부의 어떤 도움 그런 그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어쨌든 뭐 이렇게 자꾸 과학기술 이런 부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언제든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고삐를 어쨌든 이렇게 쥐는 그리고 그 고삐는 결국은 시민들 다수였던 그런 시민들이 쥐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뭐 별로 많지 않아서 아까 하랑이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랑이 얘기 중에 이제 하랑이가 이제 어쨌든 하랑이가 여학생이잖아.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이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남성주의 막 하는 사람들이 하랑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랑이가 역시 합리적이야. 막 하면서 막 되게 이제 편을 들어줄 것 같고 반대로 그 여성주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랑이를 보면서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하랑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선생님이 정확히 이해를 했나 모르겠는데 최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 이몬을 뽑아야 되는데 남녀 그 여성의 이몬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성을 승진시키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여성을 임원을 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이른바 중간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층이 없어서 임원을 시킬 사람이 없는데 어떤 남자가 뭐 4명, 남자 4명 임원을 뽑고 여자 1명을 임원을 뽑는데 여자 임원 1명 오를 사람이 아예 없어. 남자 4명 임원 오를 사람들은 뭐 한 20여 명 돼. 20여 명 중에서 4명이 뽑혀서 이게 올라가. 근데 이 한 자리는 이 급이 안 되는 다른 사람이 올라와서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임원에 올라가지 못한 16명의 남자들은 너무 화가 나. 왜?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부족한 여자가 여기 올라가는 바람에 어쨌든 자기들의 자리가 하나가 빼앗긴 거야. 첫 번째.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능력대로 안 뽑고, 여자라는 이유로 거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럼 이 여자가 이 임원에 올랐으면 잘하면 그 문제가 없어. 근데 이런 그 중간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 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제도 이렇게 여자들을 저기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회사 전체,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자는 안 돼. 이런 식의 논의가 퍼져버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러니 아까 그 하랑이 같은 저기가 그러니 중간층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여자를 거기다 갖다가 꽂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전체를 망가뜨린다. 그러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하랑이가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굳이 네. 말하면. 어, 그러니까 세대가 아직 어, 교체, 아직 세대가 교체되는 중이라고 음. 얘기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반론. 혹시 반론을 할 수 있을까, 학용이? 음, 어, 반론을, 사실 저도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반론을 해보자면, 음, 어, 그런 생각으로 가면은 나중에 약간 오히려 세대 교체가 된다 해도 계속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남성 임원을 뽑는 게 지속되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서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결과를 이루는 게 미래 세대에게 그런 시선을 각인시키는 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만약에 옛날과 그대로라면 미래 세대들이 보기에도 계속 지속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정도로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하랑이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 여성들이 중간 조직으로 올라가고 중간 관리자 올라가고 그들 중에 성숙했을 때 이제 그들 중에 임원이 올라가는 그런 루트를 밟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동의해. 근데 이제 바로 하경이가 지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 여성이 임원이 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몰리지가 않아. 여성들이 그 분야에 진출 자체를 안 해. 그럼 그 토양은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근데 이런 성공 사례가 있어야, 우리도 입문할 수 있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부분에 여성들 인재가 몰리고. 그러니까 왜 김연아가 중요하냐? 왜 박태환이 중요하냐? 왜 손흥민이 중요하냐? 손흥민, 김연아 같은 그런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 김연아나 손흥민을 롤 모델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들어. 우수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경쟁하는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침내 이루어져.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하랑이는 우리가 열심히 밑바닥에서 다지면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 위에서 먼저 뭔가를 찍어줘야 목표점이 있어야 그래야 모여서 이런 작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경우마다 달라 사실은 그 성공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 전체 조직의 그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그 부분도 여성들의 희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망가지는 어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지불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논리를 제시를 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그 전에 희생들을 전제했기 때문에 기회비용, 그 여성들을 임원으로 훈련시키는 데 대한 그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로 애당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어느 루트로 가는 것들이 더 옳은 건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야. 남성 임원 다수로 가게 되면 과연 이 남성들이 언젠가는 여성들이 성숙했을 때 자기 자리를 내놓겠는 건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그 독점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야 빨리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렇게 바꿔야 제대로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의 치료를 하려면 그 부위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도려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파. 어? 그런데 암을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치료를 해서 내가 그러면 수술 안 하고도 치료하시면 제일 좋지. 근데 그렇게 되기는 맞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암은 그냥 퍼질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그 일들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어떻게 보면 그 속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거는. 좀 더 이렇게 혁명적으로 한 번에 확 뒤바뀌는 걸로 갈 거냐. 그럼 하랑이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 순리적으로, 순차적으로 가자는 어떤 그런 입장들도 이렇게 갖는 거고. 근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지. 정말 하랑이가 말했던 꿈꿨던 그런 방향으로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그 토양이 마련돼 있는 건가. 근데 그런 토양이 없는 상태 속에서 그 얘기를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쓰는 건 아닌 건가?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바이오 연료 얘기도 했지만 태양광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태양광이 대안을 했는데 태양광을 확대 보고받아 보니까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 그런 거 자연에서 되잖아. 그다음에 지금 멀쩡한 농지에다가 태양광을 막 설치를 해. 농사 짓는 것보다 태양광 하는 게 돈이 더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뭐야? 농지가 사라지잖아. 근데 이걸 농업의 관점에서 보면 자급자족의 관점에서 보면 태양광이 농민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럼 그런 문제를 들어서 태양광을 뭐 하게 돼? 반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럼 태양광을 반대하면 누가 좋은 거야? 석유업자들이 좋은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안에도 또 다른 석유가 계속 메이저의 에너지가 되었을 때 이익을 보는 세력과 태양광이 갔을 때 또 이익을 보는 세력이 또 달라. 그럼 결국은 다 이익 보려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 똑같은 놈들이 또 이렇게 또 가. 근데 그런 점에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시대의 고민은 무엇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중심 방향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지만 그것이 갖는 아, 부수적인 문제는 또 뭐고, 그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우리는 A라는 문제, B라는 문제일 때 그 문제가 동등하지 않다는 거야. 어떤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어떤 문제는 소소한 문제라는 거야. 겉으로 보이는 문제는 다 똑같지만. 그런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우선 해결을 하고 소소한 문제 같은 경우 그걸 최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일면만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리더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문제야. 우리는 이걸 중심고리를 붙잡고 가야 돼. 지금 다른 거는 뭐 하지만 이거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걸 못 하겠어.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는데 난그 문제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리더로서는 맞지 않는 거구나. 리더는 비전도 갖고 있고 결단도 내려야 되는데 나는 결단 내리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그냥 리더가 아니라 그럼 나는 리더 옆에서 그냥 뭐야 의견을 내는 사람. 아니면 리더가 결정하면 나 옆에서 잘 따라가는 사람.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될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이제 하경이나 하랑이도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 봐야지. 나는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조언을 잘하는 사람인 건가? 나는 뭐 실행을 잘하는 사람인 건가? 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자, 다음 주 글쓰기. 다음 주는 글쓰기인데 글쓰기 숙제가 뭔지 짐작이 가지. 선생님 맨날 숙제 내는 그 패턴 있잖아? 뭘 것 같아? 여기서 10단을 골라서 내는 말 하나 골라서 글쓰기. 그렇지. 자, 이 책에 나오는 그 유엔 지정 기념일이 이거 여기 말고도 몇 배가 더 있어. 음,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해봐. 유엔 지정 기념일 검색하면 매 월별로 하루에 뭐 한 달에 거의 한 15건, 20건 있어. 그 기념일이. 엄청 많아. 그 기념일들 중에서 여러분이 흥미로운 거 하나를 골라서 조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어떤 서술 형태가 하랑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책의 서술 형태를 기본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그 새로운 날 하나를 뭐하는 소개하는 됐어? 근데 그 날이 그냥 날 3일절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 이 책이 네. 오늘부터 나는 세계 시민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세계적인.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유엔 지정 기념일이라고 검색하면 돼. 유엔 지정 기념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이 기념일은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자료 조사 충분히 하고 조사된 내용을 이 책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바꿔 써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글쓰기 숙제를 하시면 됩니다. 하경이 질문 저, 없어요. 없고 하랑이 네. 없고 네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랑이가 그 책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시간만 있었으면 한번 정말 하랑이 얘기에 대해서 그 꼼꼼하게 살펴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바라보는 태도들 아주 훌륭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